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은 게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에도 많아서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근데 1년 사이에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학자금 대출을 잘해주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지만은 등록금이 좀 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어쩔 수가 없네요. 국제유가는 반년 사이에 반토막이 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요, 배럴당 $60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개인 소비자들은 당장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멀리 보면은 문제가 큽니다. 중동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 또 경제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전 세계에 투자됐던 오일머니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면은요, 시장도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 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온갖 논란 속에서 바다를 메워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나 되는 땅을 만들어놨었죠. 근데 산업단지로도 활용이 안 되고 관광지 개발도 안 되고 이 새만금 땅 원래 목적이 농지였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반토막입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택배 시장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택배 시장을 둘러싸고 제살깎기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농협까지 뛰어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신선한 농산물 배송을 위해서 주말 없이 상시로 배송하는 택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업체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업체들도 너무 많아서 운임가를 낮추는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농협까지 가세하면은 단가는 더 비현실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을 둘러싼 총성 없는 싸움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지금 이것도 논란이죠.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처음으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 이후에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영업을 제한한 것이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재래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이것이 영업 제한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생은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 두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월요일 아침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장중에 마이너스 12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빠졌었는데 네. 마감 부분을 돌려놨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네. 플러스는 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1.35포인트까지 돌려놔서 1920선을 지키면서 끝났고요. 그동안 같이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쪽에서는 플러스 4.42포인트, 네. 0.83% 올라서 538로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거래소 쪽에서는 한 3천억이 넘는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284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특일만한 점이라면 오늘 모처럼 만에 연기금이 이제 그 매수를 들어왔는데 네. 한 710억 정도의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8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기관이 받아들였는데 오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기타 법인 매수로 잡히는 금액인데요. 이게 네. 한 1134억이 잡혔는데 이건 아마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또 팔까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가 나오는 부분을 보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 이익 실현 차원에서 거기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탈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 쪽 현대차 같은 쪽으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유가라든가 이제 특히 이번에 또 일본 그 조기 총선 결과가 잠시 앞서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엔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 자체 때문에 일본하고 경업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여기 매도를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막판에 좀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부분 자체가 네. 그나마 조금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본과 경쟁 관계가 없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내수 빼고는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따져보면 다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가장 눈에 보이는 쪽이 아무래도 자동차라든가 네. 조선이라든가 뭐 전기전자? 철강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쪽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워낙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받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뭐 오너 때문에 문제는 많은데 유가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뭐 땅콩항공이다 어쩌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국제적으로 망신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워낙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운송업체 쪽에서 이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한 11만 조 정도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유가 하락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해운도 네. 거기서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동남아 쪽에 특화되어 있는 흥화해운이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밖에 해운주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오늘은 뭐 좀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그렇구나. 경우도 뭐 오늘 좀 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흥화해운 같은 경우가 독보적으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예.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같은 종목군들이 아주 사상 초유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었는데 요 근래 들어가진 웹젠이라는 그러네요. 모바일 게임 회사가 다시 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전민기적이라는 모바일 게임이라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웹젠이 발행을 했던 네. 보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반으로 만들어놓은 모바일 게임이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 매출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틀 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NHN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하락세를 극복을 하고 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모습인데 네. 중요한 건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웹젠의 주식을 26.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웹젠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알아둘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특이한 거 하나는 이제 한국전력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이 유가 하락 부분 자체를 이제 경기로에 반영을 하라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언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장중에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4550원에 단일가에 들어갔는데 예. 단일가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렇구나. 외국인 예. 매수세가 거의 그 200만 조 가까이가 네. 외국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2,350원, 마이너스 2,350원으로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45,550원이던 주가를 44,500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종가 기록으로 9.74% 올라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이런 행보를 보였는지 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는데 이게 차주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금액도 뭐 일단 많아서 그런 거겠죠? 둘 다 합니다. 예. 둘 다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차주라고 그러죠. 네. 이 대출 받은 개인들이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1,05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한 명당 평균 부채액이 4,600만 원을 돌파했다. 네. 연말이 되면은 5천만 원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군요. 예. 네. 6월 말 기준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50만 8천 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빌린 부채의 총액이 487조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4,641만 원 네. 나오는데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0년에 4,261만 원, 2012년이 4,471만 원, 또 2013년이 4,598만 원 그래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 이후에는 가격이
굉장히 더 많이 늘었죠. 그랬죠. 예, 평균 월 평균 5조 5천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12월이 되면은 빌린 네. 개인도 많아지거니와 아마도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곧 5천만 원대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네. 참고로 여기서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 신용대출 다 마이너스 대출 다 포함한 금액인데,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못다 보면 다 억 단위 이상이 될 것이고, 신용대출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무튼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통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 오래 계시던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러면은 금융권 부실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금융권은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차라리 개인들이 그렇죠. 문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금융권이 이 개인 대출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금융권은 워낙 담보들을 꽉 쥐고 있고. 예, 그렇죠. 큰 금액은 다 담보대출이 예. 돼 있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형 부실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손실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모뉴엘 같은 그렇죠. 막 몇천억씩 거기서는 손실이 생기는데, 사실 개인 대출이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깡통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분명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은 이자만 갚아 나갈 경우에는 부실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빌린 개인이 사실상의 파산 위협이 놓이더라도 네, 지금 금리가 낮아서 이자만 그냥 그나마 갚아 나가면은 내용상으로는 이미 부실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상적인 대출처럼 또 네. 정상적인 이 차주인 것처럼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좀 함정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개인들의 소득이 느는 것밖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참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정말. 핀테크를 강조를 했네요. 네. 이 핀테크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금융 기술, 금융공학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이 금융권의 새로운 이제 화두처럼 등장한 개념인데, 이게 제일 우선 이제 오늘 신재윤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오늘 이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금융환경이 IT와 금융의 융복함이라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핀테크라는 시대적인 조직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IT와 금융의 융복합 그 자체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 알리바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라든가 미국의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요즘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부터 투자 중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융복함이 굉장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전향적으로 금융 관련 규제를 재편을 하고 관련 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하도 중국 알리바바의 돌풍이 커가지고 네. 관련된 이제 기사나 글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국 하면은 금융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IT 기술도 누군가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알리바바가 하는 거를 보면은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알리바바라는 데가 이제 알리페이라고. 네. 알리바바 결제. 그 자체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 그건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태는 다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금융 기법을 접목을 해가지고 요즘 사실 웬만한 중국 사람들은 다 이 스마트폰에 이 앱을 받아가지고 알리페이 형태로, 이 알리페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대폰만 그냥 갖다 대면은 다 결제가 되고, 네. 웬만한 송금도 되고, 예. 이런 컨셉인데,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네. 내놨죠. 이제 소액 송금 결제 이제 이런 서비스 정도를 했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국의 알리페이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많은 범위 내에서 네. 지금 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미국의 구글도 역시 구글페이라는 형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융업 그러면 이거는 금융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신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틀을 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항상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는 건 항상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은행 거래 아니면 그 은행 거래를 그냥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채널만 바꾼 형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글이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뭐 통장 거래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융의 컨셉 자체를 바꾸고 뭐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완전히 그 흐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네. 우리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의도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그렇게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일단 뭔가를 어쨌든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의 금융은 일단은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를 꺼리고 예. 또 금융당국도 싫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아무도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얘기를 하면서 대오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택배 시장 굉장히 크고 있죠. 이게 시장이 잘 된다 싶으니까 너도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살깎기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농협이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신선한 농산물 배송을 위해서는 주말 없이 상시로 배송하는 택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출혈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택배 시장, 농협이 뛰어들면은 왜 논란이 커지는지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농협의 택배 사업 진출과 업계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오늘의 단연 이슈죠.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거지만은 앞으로의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YTN_이코노미가 트위터 주소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택배 사업에 눈독 들이는 농협, 반발하는 택배업계입니다. 대한민국은 택배 서비스의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택배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업체들의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농협이 택배업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계들은 지금만 해도 경쟁이 치열한데 안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농협 중앙회 쪽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택배업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계 입장만 들어보겠는데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배명순 국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의 택배업계가 업체들이 몇 개나 되나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택배사가 우체국을 포함해서 18개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2000년 초중반에는 한 100개 가까운 회사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택배 시장 자체가 과열 경쟁 상태다 보니까 네. 경쟁을 통해서 지금은 18개사만이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걸 매출 규모로 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네. 취급 규모는 한 16억 900만 개, 예. 매출액은 3조 7천억 정도. 그래서 저희 국민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한 36회 정도의 택배를 이용하는 그런 생활 밀접형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택배 산업입니다. 네. 그게 아마 그냥 국민 수로 나눴을 테니까요. 15세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밀집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택배 서비스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배송료도 그리 비싸지는 않은 편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기본 배송료는 얼마인가요? 저희가 한 3,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격대를 택배회사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가격은 그 상품의 중량이나 부피, 또 이동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매겨집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 판매 물품들은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운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이게 업계 비밀이기는 하겠지만은요. 네.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영업 이인 마진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네. 2,000원 정도면은 이게 마진이 좀 많이 남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고요. 네. 흔히 메이저사라고 표현하는 택배사들도 영업이익 자체가 2%, 3% 정도 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요금면에 있어서는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마진율이 이 정도면은 대형 업체가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네. 근데 이게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싸다라고 느껴질 때가 조금 있는데요. 우체국이 뛰어들면서 단가가 더 내려갔다라고 들었어요. 더 내려가지요. 예. 작년에 평균 단가가 2,480원이었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우체국이 그러니까 택배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할 당시에 택배 가격이 한 3,500원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가격이 한 2004년도에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3,140원.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360원 정도 요금 하락이 있었고요. 네. 2005년도에는 2,960원으로 3,000원대 가격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 그 저항선이 네. 한 2,400원대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그 2,400원 선에서 지금 가격선을 유지하면서
경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뭐 생명선인 그런 얘기군요. 네. 예. 근데 지금 물류협회에서는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농협이 택배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왜 반대하시는 거죠? 농협이 내세우는 논리 자체가 네. 그 우체국이 토요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하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택배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저기에서 뭐 365일 택배, 토요일, 일요일도 배송을 해야 된다. 뭐 풀 택배를 갖추겠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네. 깊숙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허구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농협이 정말 집중적으로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집중해서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택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농협 차원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들하고 어떤 제휴 방법도 좀 찾아보고, 또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지 저장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택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성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사업성을 보고한다는 것은 예. 현재 여건상 좀 안 맞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열 경쟁이기도 하지만 네. 농협이 과연 이 사업성이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민간 택배사들도 지금 잘 하고 있는 회사가 한 영업이익 2~3%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중소택배사나 좀 열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농협이 어떤 수로 들어와서 흑자를 내겠다는 것인지 택배 요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허황된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농산물의 물량이 전체 택배에서 보기에 굉장히 좀 많나요?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협이 다 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 다 끌어가든 안 끌어가든 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취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 농산물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작년 말 기준 15억 900만 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한 7.3% 정도가 농산물이라고 저희 협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3% 정도요. 네, 예. 네. 그중에 한 2.6% 정도를 이제 우체국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네. 또 그중에 한 0.2% 정도가 토요일 배송 물량이었어요. 우체국에. 네. 네, 그렇게 극히 미진한 물량을 가지고 우체국이 토요 배송을 중단하고 해서 농협이 직접 택배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협의 택배업 진출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배송이 안 된다든지 또 민간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나요?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농산물이 택배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 특별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산물의 택배 수송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직접 운송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농민들의 이익을 증진시켜 준다면 네. 결국은 농협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네. 들자면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어떤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가락동 아니면 농협 하나로마트 그런 유통 단계로 이동되는 단계에 있어서의 운송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 농민의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것이지 택배에 직접 뛰어들어서 택배를 취급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요, 아니면 이 협회 차원에서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택배 사업을 굳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저희로 보시는 건가요? 농협이
농협이 택배 사업을 굳이 하겠다 그러는 거는 저희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좀 못하면은 결국은 뭐 국가적으로도 관피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협 뭐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저기들의 이제 일자리라든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존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 시장에 정말 과열 경쟁이다시피 한 이 시장에서 농협이 좀 쉽게 들어와서 어떤 자리까지 좀 뺏어가려고 하는 시장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농협이 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있다고 들었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농협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민간 택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근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근간은 뭐냐면은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행위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운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편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또 해외 특성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협이 또 택배업에 진입을 한다면 농협 자체법인 농협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그 농협법 12조에 자가용의 유상 운송 행위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와 농협 택배와는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 저희가 내세우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민간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농협까지 들어오면은 택배 단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항선을 제가 좀 전에 2,4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시장에 참여해서 자기의 MS 비율을 높이고 또 기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수단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계 시장 상황입니다. 네. 농협도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자정 노력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정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 택배 시장의 전망이 좀 밝아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인 농협이 이제 택배업 진출을 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서 네. 향후 시장 상황을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계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배명순 국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농협 측이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요. 한국통합물류협회 측 입장만 들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택배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소식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주 시드니 마틴 플레이스 린트 초콜릿 카페에서 인질극이 있었죠. 이 인질로 잡혔던 수십 명 가운데 우리 교민으로 알려져 있던 여대생 배 모양이 탈출에 성공을 했다고 주 시드니 총영사관 측에서 밝혔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로 한국계죠. 배모 씨의 탈출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베 때문에 놀란 가슴이 오늘 시드니 때문에 한번 더 놀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드니는 지금 아마 이게 다 탈출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방금 저도 이제 그 소식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 교민 여대생이 이제 탈출했었다는 그 얘기 들렸는데, 좀 이따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곳곳이 어렵습니다. 예, 어수선하죠, 요즘 네.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일본 총선은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일본 국민도 아닌데 가슴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예, 뭐 일단 자민당의 그 독주 체제가 앞으로 한 3년 이상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아베 1강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다. 이 선거가 사실 시행이 된 이유가 이제 그 아베가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미루면서 네. 총선을 하겠다 이 명분으로 제시를 했는데 뭐 선거 투표율이 이제 낮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다시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한 3년간은 아베노믹스가 계속 그 힘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베노믹스 이거를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지 되나요? 아니면 투표율이 좀 낮았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좀 자포자기로 봐야지 될까요? 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네. 당선이 됐다는 거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엔화 약세인데 앞으로 한 2, 3년간 엔화 약세가 계속 될 거라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추세가 지금 한 2년간 계속됐는데 앞으로 네. 5년간 이 구도가 계속 될 거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제 118엔 정도 머물고 있는데 과거 한 달 전쯤은 이제 120엔을 이제 넘었었고 앞으로 125엔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 이제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자동차나 전자 이런 쪽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엔저가 계속되면은 일본 경제는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좀 침체에 다시 또 빠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엔저를 통해서 일본이 기업들이 그 실적을 좀 좋아지게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왼쪽에 보내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일본 소비자들 국민들은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를 제일 원칙으로 일본이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하잖아요. 네네. 예. 뭐 엊그제 크루그만 교수인가요? 네. 내년에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글쎄요. 내일 뭐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좀 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18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성명 문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연준이 그 10월 달에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내년 6월쯤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통화정책 성명에 좀 변화를 줘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이어간다는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6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되니까요. 예, 상당 기간이라는 말을 보통 옐런이 취임할 때 자기는 상당 기간이라는 말을 6개월로 본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문구의 변화를 줘야 내년 6월에 금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거를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뭐 내년 3월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성명 문구에 변화를 준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진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고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뭐 국제 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유가 하락 문제도 있고 또 그리스 대선 문제 때문에 유로존이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도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명을 그대로 두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6개월이라고 또 못 박아가지고. 예, 그게 두고두고 좀 족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자들이 근데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여권을 모으고 있다는데 이거는 왜 모으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이제 선진국 부자들은 아니고 중진국, 중국이나 러시아, 중동 이런 좀 신흥시장 부자들이 이 선진국의 여권을 산다는 건데요. 네. 이제 중진국의 이제 부자들 자기들은 이제 돈이 많지만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여권을 일단 사놓고 좀 유사시라든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나라에 이제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이제 여권을 이제 많이 사는 대상 국가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여권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자들이 한 해 평균은 20억 달러 가량을 이제 제2, 제3국가 여권을 확보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선진국들도 좀 문호를 개방해서 이 외국인 부자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권이 일종의 보험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반대편 측면에서 보면 또 부정적인 그런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자들이 해외 도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반대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그 미국에서 주목받는 경제 트렌드가 나온 게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일단 그 충동 구매가 늘어난다. 충동 구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결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은 이 모바일 결제 애플페이라든가 구글 월렛 이런 거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모바일 결제를 좀 해봤는데 인터넷 결제보다 상당히 간소화돼 있고 해보셨군요. 예, 굉장히 그 결제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결제가 쉽게 되면은 그 충동 구매를 아무래도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 해외 직구 많이들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전 모바일 결제 시작을 안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인터넷 결제를 하는 게 돈을 좀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좀 부동산 양극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학자금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빚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상대편으로 좀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택, 고가 주택을 이제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층이 그 최초 구입 주택 구입을 하는 비율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좀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지난 12일이었죠. 법원이 대형마트를 영업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측은 당연히 반가울 것이고요. 재래상인이나 중소상인들은 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둘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